오늘 아침에 공양간에 내려가니까 보살님이 굉장히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잊어버렸다고. 공양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밥을 안 올려가지고 쌀은 준비해놨는데 밥을 안 올려서 공양이, 그럴 경우 밥이 이제 우리 맞이 시간이 이제 10시 20분에 올리잖아요. 그때까지 보니까 밥이 안 된 거지. 안 눌러놓은 거예요. 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생미를 올렸다고. 나한테 미안할 건 아닌데 부처님한테 미안한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거든요. 우리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는 시간이 4시에 맞이를 올려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드시는 시간이 4시에 드시니까. 4시라는 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4시거든요. 이때 공양이 드시는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는 10시 20분에 공양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10시 20분이니까 이제 4시니까 괜찮아. 근데 사실 그 막상 지심정내 공양은 10시 20분에 하는 게 아니고 한 10시 50분이나 11시 다 돼가지고 지심정내 공양하잖아요. 그때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맞지. 부처님 이렇게 30분 전에 올리면 식은 밥이잖아. 식은 밥 드시는 거야. 뭐 이렇게 딱 올리고 나서 지심정내 공양 이렇게 해야지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시 20분에 생미밖에 못 올릴 생미를 올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알면 그때 누르면 좀 늦어도 10시 50분에 공양 부처님 공양을 다 돼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잘 모르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부처님 공양미를 올리는 이유들도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율이 앞서가지고 교율이 더 중요한 건가 실제가 더 중요한 건가 이제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규율이 관습이 돼서 반드시 10시 20분에는 공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밥이 안 돼 있으면 생미라도 올려야지. 이게 이제 어떤 형식에 매이면 더 실속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혼자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당황을 해서 다 지금 밥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다들 그렇게 하면 논란이 생겨.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다수의 의견이 10시 20분에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다수의 의견이, 사실은 다수의 의견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때로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늘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다들 10시 50분에 30분 동안 밥을 지어가지고 10시 50분에 올리자 이렇게 동의가 될까 안 될까? 될까요? 글쎄 그렇게 될까? 그렇게 유연한 사회일까 우리가? 우리 황룡사 그렇게 유연할까? 내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알잖아 이제. 근데 안 들은 사람은 우기면 또 장땡이라고 얘기해. 우기면 우기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우기면 그 사람이 이겨요.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그 마산 하포의 어시장 그 거기 부두에서 그 방생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울산에 여기 장생포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항구예요. 현대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되고 뭐 이렇게 현대화된 근대화된 이런 곳 사회에서 이런 항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부산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큰 배가 이렇게 바로 그 부두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서해안 지역 쪽으로는 큰 배가 바로 무태 바로 딱 붙여서 될 수가 없잖아요. 큰 배는 무거우니까 이게 수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서해안 수심은 낮거든요.
인천항도 보면 이게 수심이 낮아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군산항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군산항이 발달된 것은 이렇게 그 갯벌이 넓지 않고 수심의 깊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장생포, 여기가 울산이 이렇게 산업도시가 된 것은 장생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산 하포에 가니까 더 좋아. 거기는 여기는 이제 장생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평양이야. 그런데 하포에 가니까 이제 큰 배도 들어오는 데다가 앞에 산들이 남해안이잖아. 다도해상 국립공원처럼 앞에 막 이렇게 산들이 막 어우러지고 섬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해서 운치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산이 항구로 대도시가 되지 않았나? 한때는 전국 7대 도시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창원 옆에 창원에 흡수돼가지고 창원시가 돼버려가지고 그래, 그 항구를 보면서 여기는 남쪽 지역에 뭐 부산항도 훌륭하지만 경남 지역에 훌륭한 항구로 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역항으로도 엄청나게 큰 배가 출항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자동차를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배가 항상 대져 있잖아. 자동차를 싣는다고. 그만한 배가 거기에 들어왔다가 나가더라고요. 야, 여기 대단하다. 이제 이 마산 이 하포라는 게 무역항으로 더 발달하면 베네치아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베네치아는 지중해 뭐 이렇게 아주 고대로부터 계속 발달된 무역항이었는데 그래도 베네치아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산 시장도 아닌데 별 생각을 다 하죠. 어떤 사람이 유럽에 가서 베네치아를 갔다 왔다 하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이 있잖아요 보면. 그럼 베니스도 갔다 오셨냐 했더니 베니스요? 모르겠는데요? 베니스하고 베네치랑 같은 곳이에요. 또 몰라요. 우리는 베네치아가 베니스인지 베니스가 베네치아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베네치아 갔다 와놓고도 베니스 안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하기가 아주 쉽죠. 거기 배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류 이동이 국내에서야 이제 물류 이동이 경부고속도로를 최초로 이렇게 시작해서 열도랑 기차와 그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면서 경제 발전이 시작됐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전국에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외울 수 없을 만큼 고속도로가 많은데, 그래서 물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람 이동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국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도로가 확 개통이 되니까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좋아진 거죠. 베트남이 굉장히 이렇게 뜨는 지역이잖아 보면. 중국이 한때 이제 뭐 지금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세계 공업국으로 막 성장을 해왔는데, 인건비 상승하고 이제 중국이 자국의 어떤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뭔가 좀 불편한 게 많아. 세계인들이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까? 어디로 가지? 인도로 갈까?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 제일 많이 갔는데, 베트남 가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인프라가 이렇게 넓게 확충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하면서 도로 돼 있죠. 또 많은 인력이 돼. 인건비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교육받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전기 이런 것들도 인프라를 할 수가 있겠죠. 전기가 잘 깔려 있고 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돼. 항만이 이제 좋아서 이제 무역을 하기가 좋아야 되죠. 근데 이제 베트남은 아직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이 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그래요. 삼성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서 있고 막 그러죠. 이렇게 육지에 이제 인프라가 도로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은 섬나라잖아요. 남한은 반도가 아니라 섬나라야.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로만 따지면 세계 6위 7위 정도 되거든요. 무역량을 따지면 GDP 뭐 이런 걸 따지면 경제 대국해서 뭐 세계 10위 뭐 이러지만 그냥 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6위 7위 정도 돼요. 뭐 엄청나게 많은 무역량이거든요. 우리나라 GDP보다 무역량이 더 많아. 수입하고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104% 정도 돼요. 일본이나 미국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4%가 된다는 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어느 나라가 무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까요? GDP 대비 말하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400%나 돼. 400% GDP 대비 무역량이 400%야. 그건 도시국가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다지만 나라로서 우리처럼 100%가 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역량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세계화가 됐다. 많은 나라랑 교역을 한다라는 세계화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인데요. 그러면 육지로 이렇게 실어서 나가는 물류보다는 바다로 해서 나가는 물류가 훨씬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고요? 스님이 법문이나 하지 왜 지금 물류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도 중요하죠. 미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 우리가 해상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렇게 국내가 발달하는 것은 이제 도로가 이제 국내 고속도로가 많이 뚫리면서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해외 이제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석유까지 수출하는, 석유가 안 나는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석유도 안 나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요. 정유 공장까지 이렇게 대단히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얼마나 무역량이 많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해상 물류를 이동을 하는 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엄청나게 큰 배. 어제 마산에서 본 그 배는 그만큼 큰 배인데 도대체 뭘 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 안에 실려 갈 거거든요. 그러면 물류 해외 운송업을 하면, 해운을 하면 야, 좀 남는 게 많겠다. 우리나라 해운을 하면,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해운을 이용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니까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충분히 발전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저절로. 그게 이제 바로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라 할 수 있겠죠. 뭐 GM이라는 그런 해운업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많이 하는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상선, 이렇게 이제 해운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진해운은 재작년에 망했어요. 재작년에 망했어. 망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 무역량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해운사가 망하는 거지? 그것도 세계 7위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위 안에 드는 현대상선도 9위, 한진해운은 7위 뭐 이런데 10위 안에 드는 상선이 2개나 있어요. 중국 말고는 2개까지 있는 나라 없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해운업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는 머스크라 해가지고 그 덴마크 회사거든요. 덴마크 회사가 해운업의 강자다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덴마크인들은 바이킹이니까.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바이킹 후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세계 제2위의 MSC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신기하게도 스위스 국적이 스위스예요. 스위스에서 해운사를 한다. 야, 이건 놀랍다 정말. 1위는 덴마크일 수 있지. 덴마크가 이제 생긴 거 보면
덴마크 역사를 보면 또 덴마크가 해운의 강자다, 최강자다 할 수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바이킹에다가 덴마크의 인족은 앵글로색슨족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덴마크에서 살다가 이주해가지고 영국의 주류가 된 거예요. 영국의 본토인들은 켈트족 이런族인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이주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그쪽 옛날에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도 다 이제 덴마크가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운의 강자다 할 수 있는데 스위스는 바다가 없잖아. 바다가 없어 신기하게. 근데 어떻게 세계에서 두 번째나 많은 한 15% 정도 해운 물량을 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최강자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육지에 있는 스위스가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이제 3등, 4등, 5등, 6등은 이제 프랑스의 독일의 중국도 저절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중국 무역량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또.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니까. 중국은 또 공산당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거 안 써. 자기들 것만 써. 그러니까 10위 안에 2개나 들어가 있어요. 한 4, 5위하고 한 7, 8위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되는데 한진해운이 망했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게 이제 이게 내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다 되는 건 아닌 경우 많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 근데 남자를 잘못 만났네? 결혼을 잘못했네? 이러면 참 난감하죠. 이제 보통 잘못한 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네? 이제 이러면 지금이야 이혼도 하고 그러지 마. 옛날 같으면 그냥 살아야 되잖아. 그래 이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이 잘 크더니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한 번 말아먹더니 3번 말아먹고 5번을 말아먹네? 뭐 이것도 역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식을 왜 말아먹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한 5억을 모았어.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디다 투자한다거나 아니 누구한테 빌려줬더니 오히려 빚이 돼서 돌아왔네? 나 세상에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착한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러니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처럼 우리가 이제 정직하고 이렇게 정직하면서 열심히 사는 정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 또 지계, 공덕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악재도 막 겹쳤어. 한진해운은 대한항공하고 같은 회사잖아요. 대한항공 창업한 조 있어요.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큰아들이 대한항공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이제 한진해운하고 누구는 또 뭐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일찍. 그래가지고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이제 아들의 부인 그 며느리가 이제 경영을 한 2000년대 중반쯤에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번도 그런 것을 경영해보지 않은 보살님이 사장이 돼서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라 해서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경영하는데 큰 실수를 하게 돼요. 2006년 7년쯤에 이 세계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별 관심 없죠. 이 세계 경제라는 게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해줄게요. 계속 오시면 경제 박사 되게 해줄게요. 내가 아주 근래 10년 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이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제
그 금융사예요, 금융사. 그 우리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한 600조 정도, 600조 원 파산된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파산이라서 미국 정부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터지면서 세계 증시가 완전히 밑으로 꼬라박았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위태위태 할 거다 했는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잘 버텼잖아요. 우리나라는 IMF 견디고 나니까 10년 후에 그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근데 IMF를 잘 견뎌냈던 저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잘 이렇게 신기하게 잘 넘었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왜 망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이에요. 이런 이제 은행들에서 이렇게 그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을 팔기도 하잖아요. 펀드 같은 거 팔기도 하잖아요. 이런 펀드를 파는데 보통 우량한 것만, 프라임이라는 것은 우량하다는 거거든. 우량한 것들 위주로 팔아. 그래야지 이제 담보가 되니까, 그래야지 수익률이 좋으니까, 수익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그 연준에서 이자가 아니라 그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 낮게 1%, 1.5%, 2% 이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돈 빌리기 쉬우면 뭐죠? 돈 많이 빌려서 좀 회사를, 어떤 사업을 좀 크게 벌려서 큰 수익을 내는 게 더 낫죠. 은행 이자율이 낮은데 또 불구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 착한 사람이죠.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사람입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그런데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약간의 담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그것을 이용하든 신용을 이용하든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대출 받아서,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하다못해 어떤 공장이라도, 어떤 공장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 이자 칠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무서워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은행을 돈을 잔뜩 대출받아 가지고 공장을 세웠으면 이 공장이 지금 잘 안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못 하는 거잖아. 근데 안 돌아갈 확률보단 돌아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이 사업도 벌리고 저 사업도 벌리고 저 사업도 벌리고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공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조금이라도 팔릴 것 같은 그런 걸 만들면 어떻게든 돌아가.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행들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량한 펀드나 우량한 것만 하지 않고 우량한 것 사이에 짜가라고 그렇고 부실한 것은 나중에 수익이 된다면 몇 배나 되겠죠. 그래서 우량한 것과 부실한 것을 섞어서 팔아. 섞어서 대출을 내주고 섞어서 팔아. 그걸 보고 서브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서브라는 것은 지하고 프라임이라는 건 좋은 거고, 이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함께 해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해주고 막 이랬는데, 모기지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이에요. 모기지라는 뜻이 모기의 기지가 아니에요. 파리 모기 할 때 모기의 기지가 아니라, 모기지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막 이렇게 가격이 막 치솟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양적 완화라는 게 금리가 돈을 풀면 풀수록 도로도 더 많아지고 공장도 더 많아지고 뭐 아파트도 더 많아지고 그래 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풍선이 계속 불면 어떻게 되죠? 터지는 거죠. 그걸 보고 버블이라는 거예요. 버블 해가지고 이제 펑 터지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고, 터지니까 연달아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실한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그냥 공장 그 회사 문을 닫아버리고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진 우리 참 훌륭하신 해운사 한진께서 그럼 모기지 사태 바로 이전에 계약을 장기 계약을 10년이나 해버려요. 우리나라 이제 상선의 문제가 이제 이 그 스위스나 아니면 덴마크의 상선들은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한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상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내 배를 내가 보유하기보다는 배를 빌려요.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 관광버스도 그렇잖아요. 관광버스도 보면 태화관광 태화관광 사장이 내가 한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입이야. 한 100대가 지입이야. 좀 위험한 거죠, 그러면. 내가 100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 4, 50대는 지입이야. 그럼 좀 안전하죠. 사람들이 관광을 별로 안 가도 100대는 내 거니까. 지입은 근데 이제 해운사는 바로 지입처럼 이렇게 빌리는 게 있는데 용선료가 이제 있어요. 배를 빌리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배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용선을 계약을 1년,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한진해운에서 10년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리먼 사태 이전에. 그러니까 용선료가 막 치솟고 있으니까 한진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 더 오르면 어쩌지? 더 오르면 어쩌지? 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년 장기 계약하자 해가지고 장기 계약했는데 1년 지나서 그게 10분의 1로 퍽 떨어진 거예요. 10분 완전히 폭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폭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데는 그렇게 계약을 안 했으니까 싼 용선료로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으니까 운반료가 다른 데는 싸. 다른 데는 싸게 운반을 해줘. 바다로 해가지고 그 배를 싸게 이제 그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싸게 운영을 해줘요. 근데 우리 이 한진해운은 싸게 할 수가 없는 게 용선료가 비싸니까 싸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다른 회사랑 수주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 운송료를. 그럼 가격을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출항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인 거예요. 출항하면 할수록 내 돈이 계속 들어가. 그렇지 않아도 용선료 해마다 그 용선료 그거를 내는 것도 부담인데 계속 적자가 계속 들여다 보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결국 나중에 빚이 6조 7조나 됐어요. 나중에 파산할 때 이게 파산하게 되면 파산 비용 17조다 뭐 15조다 말이죠. 이 정도니까 말이 1조 2조지 뭐 이제 엄청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 보살님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이 구원투수로 들어가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죠. 2013년 정도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 돈 있는 거 다 들이붓고 또 이제 S-오일 그 주식이 한 20% 있었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또 다 들이붓고 그래도 안 돼서 결국은 파산 신청해서 한진해운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참 안타깝죠. 용선료라는 게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폭 떨어졌던 게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도 그랬잖아. 보면 우리 97년에 폭 떨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금값도 그렇잖아. 금값도 그렇게 2013년 이런 때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20만 원, 22만 원, 21만 원 막 그래. 제가 금값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제 칠부당 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시세로 20만 8천 원이래 한돈에. 엄청 비싸네.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4만 원대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쭉 계속 올라간 것처럼 용선료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한진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예상 못한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한진이 참 복이 없다 할 수도 있지. 이 세계 해운사들끼리 서로 담합을 시작한 거예요. 리먼 사태 이후로.
1위, 2위가 서로 뭉쳐가지고 담합하고 그 위에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서로 담합을 해. 담합이란 게 뭐겠어요? 값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올리면 차라리 낫지. 근데 해외 운송료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선료 이렇게 용선료가 올라갈 수가 없지. 그래 되면 용선료는 계속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괜찮을 거야. 좀 적자가 나더라도 그 한 2, 3년 잘 참으면 다시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제 2, 3년 딱 참으면 될 텐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5년 이상 지나도록 계속 용선료가 바닥을 치고 이 담합이 그야말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치킨 게임을. 이 지금 해운사에서 새로 해운사를 만들어서 진입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대형 해운사들이 서로 담합해가지고 제일 싸게 운송료를 만드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여기서 유럽 보내는데 20만 원이면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20만 원이면 말다 했지. 엄청 싸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서로 담합을 하니까 한지는 정말 고사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남은 건 현대상선, 또 SM 이렇게 있는데 참 그렇게 한번 망가지고 나니까 다른 이 현대 우리 해운사들이 맥을 못 추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한진해운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해운사들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제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항으로 노선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그 배를 운영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어떤 복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선택도 참 중요해요. 그 현진의 그 보살님도, 사장 보살도 스스로 혼자 그 결정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제 컨설턴트 회사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용선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다 그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일들로 망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역시 남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설턴트에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컨설턴트들을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산업은행하고 론스타하고 산업은행 이런 관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보면 그 컨설턴트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했는데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내가 똑똑해야 된다. 이제 내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실생활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귀가 팔랑귀라서 이 사람 말 듣고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런 불자님들이 있어. 골치가 아파요. 우리 절은 별로 없지만 다른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선정을 닦는 걸 또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역시 복덕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복덕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리먼 사태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 리먼 사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울리고 웃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어제 그걸 보면서, 큰 배를 보면서, 야, 이런 배들이 마산에도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됐지만, 그 옆에 또 바지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바지선 보면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고리 달아서 뭐 들어올리고 컨테이너 옮기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해양 플랜트가 생각이 나네.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해양 플랜트도 참 비슷한 거예요. 이게 리먼 사태를 잘 못 읽고 그 한진에서 투자를 그 용선 계약을 장기 계약을 했잖아요. 해양 플랜트도 똑같아.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제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 현재도 잘 모르고, 어쨌든
중공업에서는 삼성중공이든 현대중공이든 해양 플랜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2도약을 해야겠다. 뭐 그렇지 않아도 조선소는 중국에 자꾸 밀리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는 더 고급진 거거든요. 조선보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전하는 건 좋았는데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어요.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이제 미래를 읽지 못하는, 나중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몰랐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무대포가 또 이제 우리가 무대포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무대포는 항상 위험이 있죠. 황룡사도 무대포로 생긴 절인 거 알죠? 여기야말로 진정한 무대포.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이렇게 올리고 한 거 다 무대포로 한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재정이 충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제가 간담을 몇 번이나 쓸어버리고 할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 적지가 않았어요. 무대포라서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나는 스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거대한 중공업에서는 무대포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이 막 성장을 하고 미래 산업으로 막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는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플랜트 사업이 좋아요. 그게 남는 게 좀 있어요. 바다의 시추선을 뚫어서 바다에서 이제 기름을 끌어올리는 거라서 한번 시추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석유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은데 시추선 만드는 비용 그리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유가가 낮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플랜트예요. 근데 한때 플랜트가 막 그렇게 계속 뜨고 할 때는 유가가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를 해야겠다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플랜트 할 건데 좀 일로 와서 좀 참여해 보세요 해서 우리 중공업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돈으로 이걸 할게요 라고 입찰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입찰이 뭐겠어요? 저가 입찰이잖아. 저가 입찰. 싼 가격에 입찰해 왔어. 우리는 한 번도 해양 플랜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없어. 설계 기술이 없고 만드는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외에 가서 배워야 되고 설계는 외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또 부품들을 국산을 쓰려니까 이제 발주업체에서 발주한 나라에서 싫다 이제 고급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니까 일단은 설계비 엄청 비용 많이 나가죠. 그리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 이렇게 수입해서 조립하는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자가 엄청난 거예요. 자기 써낸 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청구돼 나중에. 그래서 적자가 1조, 2조, 3조 뭐 단위가 달라. 100만 원, 200만 원 적자가 아니라 1조, 2조 적자. 중공업들마다 몇 조씩 적자들이 플랜트를 많이 수주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자본이 있고 그러면 경험이 돼서 이제 설계 기술을 가질 수 있죠. 설계도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조립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처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를 좀 본다 생각해서 도전을 했어.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해양 플랜트를 만들겠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아무도 플랜트를 주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새됐어. 이거 보고 새됐어. 새가 됐어요. 그래서 중공업이 몇 개는 지금 문을 닫고 지금 뭐 이렇게 서로 통폐합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아픔의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도 안 망하고 다행히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작년부터 새 바람이 불어서 다시 LNG선 이렇게 수주가 들어오고 지금은 다시 수주가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똑같았던 거예요. 중국에서 수주를 잔뜩 해왔잖아요. 그래서 세계 수주율 1위였어 중국이. 근데 뭐냐고 얘들도 배를 안 만들어 봤어. 옛날 목선하고 지금 배는 다르잖아요.
또 이제 작년부터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엔진을 친환경 엔진을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바뀌어요. 또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 요즘에 만드는 배는 이렇게 오염 공해도가 이렇게 디젤 엔진 이런 거 말고 이제 보면 매연이 덜 나오는 엔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에코 엔진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얘들한테는 또 별로 없네. 얘들한테는 우리 중공업들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배를 안 만들어 봤지. 또 옛날보다 배 만드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주는 받아놓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었는데 가지고 가다가 서 배가 가지고 가다가 배가 움직이질 않아. 배에 물이 들어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방탄복을 딱 샀는데 방탄복에 총알이 빙빙 그런 것처럼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가라앉아. 배가 안 가. 이런 거 이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세계 그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말 싼 게 비지떡이다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근데 일본으로 가진 않아요. 이제 일본은 그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망했어. 그냥 일본 아예 없어. 배 만드는 업체가 사라졌어. 그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아예 배 만드는 업체가 사라졌어. 결국 이제 남아있는 배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제. 그래서 중공업이 의외로 이제 좀 이제 찬물 더운 물 지옥과 천국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결국 중공업도 이제 이렇게 플랜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이런 거랑 맞물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수주가 들어온다 해도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거 이 정도는 아니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제 노력을 더 해야겠죠. 중공업도 맨날 그렇게 물류 이동하는 그런 선만 만들 게 아니라 크루즈도 좀 만들어서 크루즈는 이탈리아가 또 꽉 잡고 있잖아요. 크루즈 고급선이잖아.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또 아니면 또 스마트 항만해서 배가 이제 정말 더 기계화되고 또 스마트화돼서 인공지능적으로 더 발달이 되면 그런 배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런 것들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부예요. 공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도 불교 공부야말로 이렇게 내 사고의 영역을 깨트림으로 해서 이제 내 고정된 사고들을 깨트리는 벽을 허물어서 넓고 광대하게 이제 만들어야지. 유연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잘하면 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뭐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나 혼자 집에 있으면 괜찮아. 나 혼자 안전한 곳에 있으면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계속 이불만 덮고 있을 거야.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동굴 속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안전하지가 않죠. 집 밖에 자꾸 나와야죠. 자꾸 수행을 하는 것도 밖으로 나와서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교리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경전 독송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이 한 번씩 깨져야죠.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갈고 닦는 숫돌이에요. 숫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있잖아. 배신자요. 배신자요. 그대는 숫돌이여라.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숫돌이 돼서 나를 갈고 닦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욕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너무 아만이 높거나 어리석거나 철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고
더 크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너무 많이 얘기했네. 경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경전 얘기는 뭐 내일은 순례 가야 되고 모레 또 이제 경전 얘기를 할게요. 성불하세요.